7월 4일 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ISM 6월 제조업 PMI가 53.0으로 집계되며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미국의 6월 마켓 제조업 PMI도 52.7로 집계되며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6월 CPI 예비치가 전년 대비 8.6%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JP모간은 유가 상한제 역풍이 우려된다며 최악의 경우 유가가 3배 이상 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곡물 4,500톤을 실은 러시아 화물선을 튀르키예 세관이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교통청이 테슬라 전기차 모델 Y와 3를 리콜하며 자동 긴급 호출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타가 디지털 지갑 노비의 서비스를 9월 1일 종료할 예정입니다. 출시 11개월 만입니다. 미국 증시가 현지 시간 4일 독립기념일로 휴장에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하반기 첫 거래를 맞으며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3%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번 주 투자자들은 연준위원들의 발언과 또 미국의 일자리 보고서를 주시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독립기념일 휴장을 맞아서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 오르며 3만 1,000선에서 S&P 500 지수도 1% 상승하며 3,8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 가까이 오르면서 11,000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ECB의 금리 인상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0.1%, 독일 닥스 지수는 0.2% 오르며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쪽 상황도 체크해보시죠. 지난주 국내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낙폭을 확대하면서 1% 하락한 2,300선 초반까지 주저앉았고 코스닥 지수도 장중 하락 전환되며 730선조차 무너진 점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 경제지표 호조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지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3% 떨어지며 3,400선 아래로 떨어졌고 홍콩 항생지수는 홍콩 특별행정구 설립 기념으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또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 역시 경제지표 부진 영향으로 1.7% 하락하며 26,000선이 무너진 모습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미국의 국채금리 경기 침체 가능성을 주시하며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무려 2.8%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2.84%에서 거래를 마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자세한 시장 상황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미증시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업체 흐름부터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선 금요일장 테슬라 주가가 1.2%가 오르면서 681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주말 사이에는 이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생산과 인도 건수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2분기 인도 건수는 25만 4,600개 넘게 집계가 됐고요. 전분기 대비 18% 감소한 수치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이어서 중국의 전기차 3인방의 6월 차량 인도 건수 살펴보겠습니다. 리오토는 한 달간 13,024대를 인도하면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9%가 증가한 수치고요. 또 3인방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를 내놓은 건 샤오펑이었습니다. 15,000대 넘게 인도하며 인도 건수가 전년 대비 133%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오의 경우는 12,900대 넘게 인도하면서 전년 대비 60% 증가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상 최다는 아니지만 회사 역사상 월간 기준으로는 세 번째로 많은 인도됐습니다. 다만 금요일장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리오토가 1.5%, 또 샤오퐁이 4.6%로 좀 크게 빠졌고요. 니오의 경우도 1.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기술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는 개발자 고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금요일장 0.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현 상황이 올해 들어 최악의 경기 침체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메타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타의 마진과 대차 제도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3분기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애플은 올해 들어 20% 넘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JP모건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며 이 투자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애플은 올해 말이 되기 전에 40%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매출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금요일장 애플의 경우는 1.6% 오름세를 나타내며 13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었죠. EPS는 예상을 상회했지만 매출은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회계연도 4분기 가이던스도 실망스럽게 나왔고요. 또 소비자 수요 둔화가 휴대폰 매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요일장 마이크론 주가가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반도체주 전반에 하방 압력이 실었는데요. 엔비디아가 4.2%로 좀 크게 빠졌고 AMD가 3.6%, 이렇게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8%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인텔의 경우도 3%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인텔은 오하이오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연기됐고 또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투자은행 베렌버그가 페덱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페덱스가 수익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단기 이익이 불투명하다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는 등의 흐린 거시경제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금요일장 페덱스는 1.3% 내림세를 나타내며 22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쿠팡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쿠팡의 턴어라운드 전망이 투자자들로부터 과소평가됐다는 분석이고요. 금요일장 쿠팡은 무려 18% 가까이 급등하며 1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백화점 체인 업체인 콜스입니다. 콜스가 프랜차이즈 그룹과 벌여왔던 사업 매각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CNBC의 보고를 콜스 측이 인정했습니다. 또 현재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요일장 콜스 주가는 무려 20% 가까이 떨어지며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리드엠이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금요일장 코인베이스는 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도이치방크가 허니웰을 3분기 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잘 버틸 수 있도록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다고 분석했고요. 금요일장 허니웰은 0.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금융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웰스파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또 JP모건에 대해서는 동일 비중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는 낮췄는데요.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서 EPS와 매출이 모두 예상을 상회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요일장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3%, 또 시티그룹은 2% 가까이 올랐고요. JP모건도 1.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에너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쉐보론과 엑스모빌 모두 이번 분기 말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코에는 긍정적인 실적을 예상하면서 쉐보론에 대해서는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또 엑스모빌에 대해서는 마켓 퍼폼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금요일장 쉐보론은 2%, 또 엑스모빌의 경우도 2% 오름세를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시장을 포함한 좀 더 자세한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바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시위대의 영향으로 석유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르웨이 석유와 가스 시설 근로자들이 7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공급난에 대한 우려로 유가는 올랐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가동 중인 원유 채굴 장비 수가 늘어난 점은 오름폭을 어느 정도는 제한했습니다. 지난장에서 WTI는 108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11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천연가스는 14%가량 떨어지면서 이처럼 대폭락이 나온 이유조차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장에서는 반등했는데요. 전반적인 미증시와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3% 정도 올랐지만 6달러 선으로 되돌아가는 모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CRB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CRB 지수는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CRB라는 국제 원자재 및 선물 조사 회사에서 선정한 19개 원자재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된 지수고요. 미래의 물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CRB 지수는 금요일장에서 강보합권이었고요. 311선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원목 보겠습니다. 최근 나왔던 원목의 오름세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습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주택 판매 시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지금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운송비와 관세 등이 오르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약보합권으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드피트당 657달러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대도입니다. 대도는 목요일장에 이어서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근심이 깊어짐에 따라 거래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자들은 일리노이와 아이오와에 예고돼 있는 비의 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건조함을 해소할 정도의 적절한 비인지, 재배에 타격을 줄 정도의 비인지가 중요한데요. 이번 주 초중반에는 날씨를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두는 4%대 떨어져서 부실당 1,395센트 선이었고요. 대두유 역시 3%대 내려가서 파운드당 62센트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에 발표된 미국 농무부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옥수수는 충분한 재배 지역과 생산량이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집계된 수출량은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또 한 번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다만 목요일장보다는 낙폭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2%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부실당 632센트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밀입니다. 밀은 이제 900센트 선을 내주면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말과 독립기념일까지 겹친 긴 연휴의 시작을 앞두고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밀도 대두와 대두유 그리고 옥수수와 함께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이제 밀 수출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미국에서도 밀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점도 하락세를 견인했습니다. 또 한 번 4%대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부실당 846센트였습니다. 다음은 코코아 보겠습니다. 코코아는 올해 2월 10일에 톤당 2,844달러를 찍은 이후에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장에서도 2% 가깝게 떨어졌고요. 톤당 2,297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커피는 그간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흉작이 예상되면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날장에서는 급격한 2%대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독립기념일에 휴장하는 농산물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따라간 것 같다고 합니다. 파운드당 223달러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설탕입니다. 설탕은 인도가 재고량의 일부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목요일장부터 하락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장에서도 2%대 떨어졌고요. 파운드당 18센트 선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속 원자재 보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금은 달러화 강세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심리가 모두 작용했습니다. 또 세계 2위 금 소비국인 인도가 무역 적자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금에 대한 수입세를 기존의 7%에서 12.5%로 인상했다는 이야기도 한몫을 하면서 수요가 약해졌습니다. 금은 약보합권이었고요. 1,801달러 선이었습니다. 이 1,800달러 선에서 내려올지의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은입니다. 금과 함께 은도 3%대 꽤나 큰 낙폭을 보였었는데요. 은은 귀금속과 산업용 금속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대 급락했고요. 20달러 선도 내줬습니다. 19달러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팔라듐과 백금 그리고 니켈 보겠습니다. 팔라듐은 영국이 러시아의 광산 대기업인 노릴스크 니켈을 경제 제재 조치의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금뿐 아니라 이 주요 금속 원자재 전반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슈가 모두 나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동성을 거듭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장에서 팔라듐은 1%대 올랐습니다. 반면 백금과 니켈은 팔라듐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금속 시장의 하락세를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백금은 2%대, 니켈은 3%대 떨어졌습니다. 팔라듐은 1,938달러 선이었고요. 백금은 871달러, 니켈은 21,843달러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연 보겠습니다. 아연은 비축량이 급감하면서 재고가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중국에서 부족한 공급량이 여유 있게 채워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는 상쇄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장에서 전반적인 금속 시장의 동향과 결을 같이 하면서 떨어진 것도 흐름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톤당 3,054달러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구리 보겠습니다. 구리는 세계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용 금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리는 특히 주요 소비국인 중국에서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파운드당 3달러 60센트 선입니다. 다음은 주석과 알루미늄입니다. 주석과 알루미늄은 서로 다른 등락을 보였습니다. 주석은 1%대 내려갔고요. 알루미늄은 1%대 올랐습니다. 별다른 특이점은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요동치는 금속 시장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추이를 잘 따라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석은 톤당 26,150달러 선이었고요. 알루미늄은 톤당 2,476달러 선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납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되고 있는 납의 재고량은 이전의 부족분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차와 2차 납 재련소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납은 꽤나 오랫동안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이날장에서는 1%대 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톤당 1,930달러 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잠시 후에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생생한 ETF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상승 하락한 특징적인 펀드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상승한 펀드 중에서는 주택건설 관련 펀드와 모기지 리츠 관련 펀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하락한 펀드 중에서는 철광과 곡물 관련 펀드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세로 주택 구입 여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금요일장에서 주택건설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폴트그룹이 6% 이상 올랐고요. 셔인 윌리엄스는 5%, 또한 레나가 5.7%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ITB ETF가 4.48% 상승하여 54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펀드에는 페인트 회사 셔인 윌리엄스나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 폴트그룹 등 미국 주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택 부분의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기업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히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모기지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요. 높은 대출금리와 집값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에서는 주택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부동산 담보대출에 투자하는 리츠 관련 ETF MVRL이 상승했습니다. UBS에서 운용보수 0.95%로 운용하고 있으며 MBS US 모기지 리츠 지수의 1.5배 레버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펀드의 배당 수익률은 2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30% 이상 하락했지만 지난 5일 동안은 주가가 빠졌다가 회복하면서 29달러 선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ETF들입니다. 30일 런던 거래소에 따르면 구리와 알루미늄, 아연 등 6가지 비철금속 선물 가격을 지수화한 비철금속 지수는 3달 사이에 24% 급락했습니다. 특히 경기 예측 지표로 사용되어 닥터 코퍼라고 불리기도 하는 구리 가격이 6월 들어서 가파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12%가량 하락했는데요. 지난달까지 중국의 코로나19 제로 정책으로 비철금속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폭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진 점이 영향을 주어 비철금속 가격이 2분기 들어 크게 내린 겁니다. 먼저 이날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는 JJM ETN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구리와 아연, 니켈, 알루미늄 등 기본 철강에 투자하는 ETN인데요. 전반적인 금속 원자재 시장 강세를 예상할 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6월 한 달 동안 20%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올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곡물 가격이 치솟았는데 최근에는 옥수수와 밀 등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러시아와 튀르키예 대통령이 흑해 곡물선 통과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점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호적인 날씨 환경도 곡물 작황에 도움이 되었다고 미국 농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블룸버그의 옥수수와 대두, 밀, 곡물에 대한 선물 지수를 추적하는 JJG ETN 6%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월요일 특징 ETF입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바네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네크가 비트코인 현물 ETF 반수생이라는 재미있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는 바네크가 지난해 SEC로부터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를 승인을 반려당한 지 8개월 만이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현물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또는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자산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앞서 그레이스 스케일과 비트와이즈가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신청했으나 SEC는 이들이 시장 조작 방지 및 기타 우려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바네크의 재도전 결과는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금 ETF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에서는 금 가격을 추종하는 ETF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운용 수수료가 0.15%로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ESG 기업을 편입함으로써 중요해진 ESG를 금속 섹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 살펴봤습니다. 현명한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JP모건은 러시아가 원유 감산으로 보복할 경우에 유가가 $380를 돌파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또 독일 부총리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틀란타 연은이 미국의 2분기 GDP 추정치를 기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1%로 하향 조정했고, 이에 따라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도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 JP모건의 유가 전망입니다. 지금 서방 국가들이 가격 상한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 감산으로 보복할 경우에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3배 이상 뛸 수 있다. 자, 이런 경고의 발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유가 상승과 관련이 있는 만큼 국제 유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JP모건의 애널리스트인 나타샤 카베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응해 러시아가 보복에 나설 경우 유가가 배럴당 $38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상한제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러시아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안된 제재인데요. 카베나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러시아는 하루 500만 배럴까지 석유 생산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G7 국가들의 가격 상한제에 대응해 러시아가 석유 생산을 줄일 경우 전 세계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하루 생산량을 300만 배럴 줄이면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9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악의 상황은 러시아가 일일 생산량을 500만 배럴 줄일 때라고 했는데요.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38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재 수준의 3배 가까이인데요. 따라서 가격 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러시아가 수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JP모건이 제시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독일 상황도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만약에 줄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자, 이런 발언들 나왔습니다. 같이 전해주시죠. 독일 내 가스 공급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보니 관련 인사들이 속속 가스 공급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월 2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러시아가 추가로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 국가 간 결속을 흔들기 위해 일부러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은 노드스트림 1의 하루 가스 공급량을 60%가량 감축한 바 있는데요. 또 오는 11일에서 21일 해당 가스관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명목상의 이유는 기계 및 시스템 정기 점검입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는 이 이후에 러시아가 가스관 공급을 재개하지 않거나 추가로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일 나온 보도에 따르면 클라우스 밀러 연방 네트워크 청장 역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차질이 걱정된다고 발언했는데요. 특히 겨울철 가스 부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의 약 3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이체방크는 러시아의 가스 차단이 독일 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경기 침체를 앞당기리라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지역 내 가스 공급 차질이 유럽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들 첫 번째 소식으로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테슬라의 2분기 출하가 18%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영향으로 풀이되고 또 GM 역시 2분기 중 공급망 타격이 지속됐다면서 실적 타격이 우려된다며 현재 연간 가이던스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자,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입니다. 공매도의 달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이클 버리가 미국 증시가 실적 조정 기간에 돌입했다면서 앞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 테슬라의 2분기 출하 감소입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사실 언급하긴 했습니다. 2분기 테슬라가 굉장한 실적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다. 자, 밝히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의 코로나 영향이 좀 만만치 않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이 급감하며 실적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월 2일 테슬라는 2분기에 차량을 25만 4,690대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17.9% 급감한 수준인데요. 또 시장 예상치였던 26만 4,000대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테슬라는 이와 관련해 6월에 역대 최고 수준의 전기차를 생산했지만 상하이 공장 폐쇄와 공급망 문제로 차량 인도에 차질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내에 인도량이 반등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상하이 봉쇄 해제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늘리고 있고 이는 하반기 차량 인도 대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분기가 힘든 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 공급망 충격은 테슬라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 생산 업체에도 타격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M의 경우 2분기 미완성 재고가 9만 5천 대에 달한다고 전했는데요. 반도체를 포함한 일부 부품의 공급이 어려워 미완성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인도 대수는 해당 기업들의 실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오는 7월 20일, GM의 경우 8월 3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한 만큼 이 당분간 실적들을 좀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미국이 휴가철 항공 대란에 직면했습니다. 연착과 결항이 급증하고 있고 또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PMI가 53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재작년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88%까지 떨어지면서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이 미국이 지금 휴가철에 직면한 항공 대란 사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착과 결항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바로 이어서 전해주시죠. 현지 시각으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요.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가장 큰 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국 공항과 항공사들은 연착과 결항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다며 이는 코로나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결항과 연착 건수도 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토요일에 2,3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3,800편 이상이 지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이번 대규모 결항 및 연착 사태가 항공사들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항공사들의 신뢰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 인력난이 부각됐다고 전했는데요. 아메리칸 항공 노조인 연합조종사협회는 잠재적으로 한 달 동안 약 12,000편의 항공편이 언더스태핑, 즉 인력 부족을 경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파일럿 부인난 속의 항공사들은 속속 파일럿 급여를 올리고 있는데요. 일종의 보복 소비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인력난은 항공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항공대란과 관련된 소식 체크해봤고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체크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최악의 상반기를 직면한 가운데 하반기 전망은 더욱더 어둡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한국 파괴로 어렵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100만 장자,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 명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80%가 증발하면서 이제 2만 명밖에 남지 않았다. 조금 암울한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자, 지금 상반기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올해를 보냈고 지금 나스닥 지수, 다우지수 다 마찬가지긴 한데 하반기 전망이 더욱더 어둡다라는 평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됐죠. 상반기 시장 참 쉽지 않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하반기에 금융시장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먼저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파로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상반기 S&P 500의 경우 21% 급락해 5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낙폭이 컸으며 가상화폐 역시 60% 이상 빠졌습니다. 10년물 국채 가격도 10% 이상 하락해 1980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최악의 1분기를 보내고 난 후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미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주가가 하락한 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닌 연준의 긴축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6월 초까지는 금리 인상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하며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경기 순환주는 선방했는데요. 이후에는 경기 침체 우려에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선방하던 경기 순환주가 더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시장이 경기 전망이 흐리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투매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업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나오면 이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적인 경제 변수들이 미국 경제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 또한 있는데요. 일본이 국채금리 통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져 일본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발을 빼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유럽 내 분열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 기사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상황까지 같이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합의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하려면 먼저 지뢰를 제거해야 하고 항구를 재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항만청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항구 대부분이 지뢰와 러시아 해군들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전쟁 전 우크라이나 곡물 출하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오데사 항구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가 해당 지역에 지뢰가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뢰 제거 능력이 있는 유럽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터키는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유엔은 흑해에 있는 모든 지뢰를 제거하기보다는 일종의 통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되더라도 지뢰의 유행에 따라 작업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뢰 제거가 완료되더라도 해운업계에서는 선뜻 곡물 운송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선박회사들은 안전을 위해 더 비싼 보험을 들어야 하고 이는 비용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언제 공격을 재개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쉽게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회사들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내일 미국 증시 독립기념일로 휴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다양한 특집으로 또 구성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